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그리스의 동맹정책 변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케도니아를 했는데 오늘은 아카이아 지도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로 그리스는 완전히 자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게 그 당시의 지중해 모양인데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완전히 로마의 속주화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로마는 초기에 그리스를 존경하고 자유를 부여했습니다. 로마는 원래 동맹국가 유대를 통해서 지배를 했습니다. 특히 동맹국의 귀족들. 로마는 문맹으로서 그리스를 존경했고 그 당시 그리스를 통치하는 세력이 귀족이기 때문에 그와 유대를 가지고 또 그들한테 자유를 줌으로써 동맹으로 대우를 해준 겁니다. 그 귀족들 통해서 그리스 지역을 간접 통치하는 방법을 썼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반로마 정서가 확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불안하게 됩니다. 그 귀족들이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빈부차는 확대되고 그 평민계층의 불만은 쌓이는데 궁극적인 욕을 로마가 들어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로마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좀 알게 되니까 너희들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이 마이크로한 간섭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래 보다 보니까 그리스 내부 사정을 잘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우월한 문명국인데 어째 저 야만족 같은 로마한테 우리가 지배를 받느냐 이런 얄궂은 자괴감 이런 게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입장에서는 그리스에 대해 실망하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이 시대보다 그렇게 훌륭하지도 현명하지도 않은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정직하지도 용기도 없고 공정체에 대한 헌신도 없구나. 단순히 지 이익만 챙기는 속물에 불과하다. 그리스 귀족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또 3차 마케도니아 전쟁 때 보니까 우리가 좀 헤맬 때 이 새끼들이 기회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더라. 확고한 동맹국 의지도 부족한 놈 아니냐. 이런 불만을 로마도 가지게 된 겁니다. 또 그 평민들 중심으로 반로마 정세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걸 해결할 능력도 없구나. 무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또 그 당시에 로마는 지중해의 폐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로마를 상대할 그런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동맹국도 필요 없는 거야. 어딘 강한 상대가 있어야 동맹국이 필요한 거지. 상대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는데 적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는 동맹국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이제 속주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도 갑자기 속주화할 수 없으니까 동맹국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갑자기 큰 동맹국이 나타나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지역 맹주가 나타나는 건 원치 않는 거예요. 근데 아카이안 동맹하고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아카이안 동맹은 이쪽 여기 빨간데 바로 이게 펠로폰네소스 반도인데 이 위쪽입니다. 밑에는 스파르타고 아카이안 리그라고 하는데 BC 280년부터 동맹을 결성하고 또 이 동맹이 2차 마케도니아 전쟁 때 로마를 돕게 되는 로마의 그리스 진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동맹이 나름대로 연방 제도를 훌륭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BC 180년부터 BC 146년까지니까 거의 130, 40년 가까이 연맹을 운영해 오는데 각 도시의 자치를 허용하되 외교 정책이나 국방에 대해서는 통일된 연방 차원에서 결정을 하는 그러니까 서로 역할 분담을 분리를 했는데 그걸 조화롭게 해온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줄을 잘 썼어요. 2차 마케도니아 전쟁 때도 로마 편에 서고 그리고 안티오코스 전쟁, 아시아 전쟁 때도 로마 편에 섭니다. 3차 때도 로마의 편에는 섭니다. 좀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해서 그렇지. 3차 때는 그 마케도니아 전쟁이 어려웠어요. 페르시우스한테 로마가 한 3년간 헤매다 보니까 로마가 이길지 긴가민가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로마는 불신을 하게 되고 그 당시에 내부에서 반로마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 한 1000명을 인질로 로마로 데려갑니다. 그 중에서 잘 풀린 사람이 폴리비우스라. 이 사람은 잡혀가 로마 역사를 쓰게 되는데 더 잘 됐어. 그래도 화도 아카이아 동맹에서 계속 요청을 해왔고 반발이 많이 생기니까 이 인질을 돌려줍니다. 근데 인질이 1000명을 잡아갔는데
나중에 한 17년쯤 지나니까 300명밖에 못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아카이안 동맹이 자꾸 커지려고 그럽니다. 그 커지려고 하는 상황에서 남쪽의 스파르타와 갈등을 일으키는데 그 스파르타를 반강제적으로 소속 회원국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스파르타는 그 연맹에 가입하기 싫은 거야. 스파르타도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진 유명한 나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누구하고 같이 회원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내부적으로 강하게 갖고 있는 나라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탈퇴하려고 그래요. 근데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통일된 의견을 가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아카이안 동맹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스파르타는 별도로 사절을 로마에 보내가지고 로마에 고자질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카이안 동맹 실초 이놈을 벌을 주려고 그러는데 로마는 자꾸 스파르타 쪽을 지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카이안 동맹이 커지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 그걸 너가 싸우지 말고 싫다는 몇몇 회원국들 빼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현상유지 정책에도 맞고 그렇게 로마는 주장하는데 아카이아는 화가 나는 겁니다. 어째 너가 우리한테 반대하느냐. 우리가 안드리스쿠스 전쟁 때 그 힘들 때 스키피오 나시카 군대도 없이 왔을 때 우리가 군대를 대가지고 그 안드리스쿠스를 막았지 않느냐. 그 공로가 있는데 로마가 자기들을 도울 줄 알았는데 스파르타를 지지하니까 이거 불타고 엄청나게 난 거죠. 그래서 그 안드리스쿠스와 전쟁 중에 로마의 경고를 무시하고 스파르타를 공격해서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날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여기가 아카이아 리고 그 스파르타가 여기 있는데 스파르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로마 사절이 와요. 너가 싸우지 말고 스파르타를 떼주면 될 거 아니냐. 동맹에서 내주면 싸움 안 할 텐데 왜 자꾸 동맹을 늘려가느냐. 이런 식으로 로마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이제 아카이아에 의해서 로마가 발언을 하니까 야유가 날라오고 난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사절이 아카이아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고 또 코린트 시내에서는 코린트에 이제 아카이아 의회가 있었어요. 일반 시민들이 로마 사절에서 욕을 하고 그 어떤 사람은 돌도 던지고 그 스파르타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도 그 로마 사절의 숙소까지 뒤지고 뭐 수식하고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절은 엄청나게 열을 받아갖고 로마로 돌아가서 이 새끼들 한번 벌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로마도 불타고가 나고 그 아카이아도 불타고가 난 겁니다. 그 당시에 스파르타 외에 헤라클레이아라는 도시도 연맹에서 탈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카이아 집정관 크리토라우스는 그걸 징벌하러 군대를 이끌고 북쪽으로 갑니다. 헤라클레이아는 여기고 여기가 이제 코린토니까 이렇게 거쳐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 이제 전쟁이 로마 군대하고 마주치게 됩니다. 아카이아 연맹은 두 번의 전투로 완전히 패배를 합니다. 사실은 국력차가 말도 안 돼요. 전쟁을 벌였다는 것이 참 우스꽝스러운 건데 1차 전투는 스카르페이아인데 메텔루스가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마케도니아를 멸망시킨 장군이지 않습니까? 이미 그 마케도니아를 정주하면서 그 전쟁 후의 상황을 정리하고 있는데 여유가 있죠. 이 집정관이 또 공을 세우고 싶은 거야. 이 아카이아 이놈들 한번 작살내야 되겠다 하고 굉장히 신속하게 아카이 군을 패배를 시킵니다. 원래 헤라클레이아 근처에 유명한 그 테르모필라이라는 계곡이 있어요. 거기가 사실 굉장히 방어하기 좋은데 그런 생각도 못하고 물러나다가 스카르페이아에 대해서 그냥 패배를 합니다. 사령관까지 전사했으니까 그 패배는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지리멸렬하게 되었다 보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또 전쟁을 벌입니다. 그 자존심 때문에 그 당시에 디아이우스라는 사령관이 코린트에서 해방 노예까지 끌어 한 1만 5천 정도 군대를 모았어요. 그때 로마군이 2만 6천이나 됩니다. 로마군은 이 갱리 조직직에 대해서 자기보다 많은 군대하고 이렇게 싸운 군대예요. 근데 그 군대가 훨씬 많은데 금방 모은 오합지졸 가지고 잽이 됩니까? 그러니까 금방 전쟁이 끝나고 디아이우스는 그 고향에 돌아가 아내를 죽이고 자기를 하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그 루키우스 무미우스는 이제 아카이를 팽정한 공로로 아카이쿠스라는 명칭을 얻게 됩니다. 그 뒤에 이 아카이아 지금 마케도니아 속주로 편입이 됩니다. 100년 이상 지난 아우구스투 시대의 별도의 아카이아 속주가 만들어지기는 합니다만 그 전에는 마케도니아 속주의 일부가 됩니다. 그 캠브리지 대학 그리피스라는 학자는 이거는 희망 없는 전쟁이었다.
충분한 돈도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잘못 이끈 전쟁이었다. 그러니까 엄청난 국력차가 나지 않습니까? 또 그 당시에 상황도 그리 좋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은 뭐 아직 카르타고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지만 그때 카르타고도 이미 망하기 직전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상황 판단도 잘못된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일으켰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비참한 상태로 이끌고만 전쟁이었다. 이제 그 코린토는 여기가 코린토인데 여기 아직도 문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문미우스는 그렇게 잔인하고 이런 사람은 아닌데 그 코린토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을 합니다. 코린토로 들어가서 남자는 죽이고 여자와 어린이는 전부 다 노예로 만듭니다. 그리고 부유하고 화려하던 도시는 약탈해갖고 예술품은 이탈리아로 로마로 보냅니다. 근데 그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는데 예술품을 배에 실어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문미우스가 계약을 맺으면서 그 배 주인들한테 너 이거 상실하거나 이래 되면 다 새 걸로 바꿔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술품은 프라이스리스랑 새 것보다 더 이게 훨씬 값이 나가는 물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싸게 요구해야 되는데 새 걸로 바꿔달라 이 정도 소리가 안 했으니까 아마 그리스 사람들이 이 로마 장군의 무식함을 표현한 우스개가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카이사르가 재건할 때가 100년간 코린토스는 완전히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 되는데 파괴 이유는 뭐 미운 털 아니겠나. 코린토의 로마 사절에 대한 불쾌한 대접이라든지 또 첫 번째 정도 지고 나서도 그냥 항복하면 되는데 항복하지 않고 또 군대 모아고 싸움을 벌리고 이런 데에 대한 심지에 그런 거 보고 로마가 지배적인 권력이다. 우리가 굉장히 무서운 존재라는 걸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감정이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몸제는 이 논란은 있습니다만 로마의 상인당파의 영향이 있었다. 이거는 문미우스가 로마 원로원으로서 분명히 지시를 받고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코린토가 그 당시에 무역 경쟁자들이 생기고 있었어요. 특히 로마 상인들이 관여한 무역 거점은 펠로폰네소스 남쪽 반도에 있는 아르고스하고 그 델로스였다. 특히 델로스는 노예 무역으로 유명한 겁니다. 로마가 가장 필요로 했던 게 노예였던 것 같아요. 그 노예를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로도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 도시인 무역 도시 코린토스를 좀 파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주입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몸제는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당시에 여기 문미우스 장군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처벌을 하고 그 여자들은 애하고 노예로 잡혀갑니다. 다 잡혀가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표현한 그림이라 보면 될 것 같고 요거는 현재의 자네인데 로마 시대 코린토시가 재건이 됩니다. 그 옛날 코린토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완전히 폐허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요거는 코린토의 어떤 마운틴 요새 지역을 보여주는 거고 근데 관광지입니다. 근데 이제 아카야 전쟁의 책임과 이걸 보면 특히 몸전이 이걸 예리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게 결국은 사회적 혼란을 방치한 지배층의 통치 능력 부재다. 그리고 빈부차와 선동 정치가 그 결국 전쟁을 일으켰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 당시 백민들은 부채와 신용 불량으로 빈곤의 수렁에 빠져 있었다. 근데 경제적 위기를 타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기도 했는데 그 아카이아가 스파르타를 굳이 그 해운국을 끌어넣는 것도 어떤 착취의 명분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도 합니다. 그래서 몸전 전쟁 책임은 로마보다는 그리스한테 있다. 그리스의 어리석은 배신과 오만됩니다. 그들의 로마 저항은 커다란 뭐 큰 대명분이 있다기보다는 포퓰리즘 정치가들의 어리석음과 망상, 이기적 선동이다. 이런 주장을 해요. 이게 바로 민주주의 위기를 보여주는 사례다 하면서 대중을 올바른 길로 이끌지 못하고 불행으로 빠뜨린 사례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폴리비우스도 그런 말을 합니다. 하층계급의 분노가 쌓여서 전쟁으로 비화됐고 무책임하고 타락한 정치인이 지향을 초래한 미친 시대의 상징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도자가 잘못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민중들이 그 불만과 그런 걸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다 일러가면서 우리 잘못하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참자. 이렇게 하면서 또 그 재산을 나눠주면서 사회복지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다 보니까 전쟁으로 이런 분노를 풀 생각을 하다가 이런 결과를 만들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와 젤렌스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젤렌스키도 그 민중의
러시아하고 싫어하는 게 있죠. 그렇지만 전쟁하면 더 불행해진다는 걸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 민중의 불만과 이런 데 편성을 해버린 겁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 인기를 누리려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또 하나는 윤 대통령 경행이 자살행위인데 꼭 아카이아 지도자 이 과거의 망상에 사로잡혀 로마 전쟁을 했는데 또 마찬가지 얘기죠. 그리스의 자유자주라든지 과거의 영광만 생각하고 로마의 위대함을 보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대를 하지 못하고 망하게 됐는데 윤 대통령 같은 경우도 겸령으로 정적을 제거하겠다는 망상으로 자폭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정확한 상황 인식이 부족했다. 인기가 없었잖아요. 20%도 지지율도 없는 그런 지도자가 맹부는 뭐 불법적인 일에 부하들을 끌어들일 수 있겠습니까? 부하들이 동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정치로 풀어야 할 일을 전쟁을 하려고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야당의 공세에 과다한 피해의식을 가졌는데 그 야당 피해의식도 자기가 풀어야 될 과제였죠. 과다한 피해의식도 사실 스스로 만든 일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낸 구속한 업보가 작용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세상은 인과응보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인기로 올라가고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 인과응보의 원리는 자기가 항상 인식하고 그리고 두려워해야 된다. 그 제2의 문재인 정부가 될 거로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 대통령도 확률이 굉장히 높고 가능성이 높지만 뭐 그것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어깨에 힘들어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또 내리막길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직시를 하고 상대방을 포용하는 그런 정책으로 훌륭한 정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